예, 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의 여문구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대국민 효율적 소통 방안인데요. 이게 업종단 우수 사례라서 사례를 발표해 드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공홍보 규모의 대략 어떤 식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점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좀 화두를 좀 던져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공공홍보 규모는 약 10억 정도 규모로 정부에서 발주가 나게 되고요. 그중에서 4억에서 5억 정도는 광고로 언진을 통해서 발주가 나고, 나머지 사업 금액 갖고 일반적인 홍보 대행사들이 홍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기존에 저희가 뭐 차량이나 발전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건축 부분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그린 리모델링 제도가 되겠고요. 그린 리모델링 전에 리모델링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비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신축을 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지입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비교해 보면 비용은 신축이 높지만 비용하고 시공기간 같은 거는 신축이 높지만 그 외에 뭐 외형적인 부분 그리고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신축이 더 장점이 있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으로는 한 60-70%, 그리고 시공 기간도 한 50-60%로 좀 짧은 시간에 시공이 완료되고, 그리고 뭐 신축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에서 좋은 점이 뭐 과거의 법에 따라서 건축할 당시의 법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형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시고 신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하실지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혹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들어보신 학생분들 계시는가요?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린 리모델링 정책 자체가 일단은 공공 기준으로 공공의 노후된 병원이나 보건소, 어린이집 같은 부분을 메인으로 시작을 했고, 그걸 민간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프로세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국민적 인지도는 좀 낮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다수의 금액과 노력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검색량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대비 그린 리모델링은 거의 검색량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국민 인지도 자체가 낮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특히나 대부분 언론 보도는 단순한 실적 위주로 홍보가 되고 있었고, 온라인 콘텐츠들도 자신들이 한 업적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하는 홍보가 1차적으로 하다 보면 대부분 푸시형 홍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전해야 될 얘기도 많고 위에서 지시로 내려오는 내용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 기업과 다르게 특히 푸시형 홍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 이런 특성들이 자발적인 확산이 되지 않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SNS 상에서 노출도 좀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는 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린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제도 인식 자체는 홍보 효과가 크게 높지 않아가지고 홍보 효과가 좀 낮은 편이었고, 전체적인 홍보는 공공홍보, 실적 홍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기본적으로는 성과 확산을 위한 인지도 제고 홍보를 진행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 효율성과 만족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확대,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업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포커스 펀 핏 해가지고 다양한 타겟팅을 저희가 메인 타겟, 서브 타겟, 영역량 집단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인 홍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홍보 슬로건은 바꾸다로 잡았거든요. 집이 바뀐다는 것은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해서 바꾸다로 잡았고, 그에 따라서 공간의 뿌듯한 변화, 그림 리모델링, 그리고 행복한 변화, 똑똑한 변화, 좀 확장한 메시지로 다양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형태로 잡아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홍보는 사업 진행 시에 유동성이 그렇게 민간처럼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 요청서 RFP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면 거의 그대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인데 이때는 코로나19로 해서 좀 유동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언론 홍보는 빠질 수 없어서 전체적인 사업 실적 그리고 행사 내용들을 중심으로 언론 홍보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광고 집행,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방송 PPL 니즈가 높으셔가지고 방송 PPL 중심으로 좀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됐었고요. 가장 첫 번째 한 게 생생정보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했었고요. 어린이집의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실제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이 된 후에 따뜻해졌어요. 소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리모델링 후의 장점들을 어린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PPL 방송program을 만들어서 송출했었고요. 그리고 지식 채널 2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 같은 좀 핵심적인 포커스를 좀 담을 수 있는 어려운 내용까지 딥하게 담을 수 있는 PPL을 진행했습니다. 지식 채널 2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3.3%로 높지는 않은데 왜 지식 채널 2 같은 프로그램에 돈을 써가면서 PPL을 하게 될까요? 요즘 방송 프로그램이 단순한 시청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히나 OTT에 노출되고 유튜브에 노출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청률을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는 확장성, 그 프로그램을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식채널 2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좋은 게 요즘 저작권법이 매우 강화됐기 때문에 영상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식채널 2 같은 경우는 공공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수의 활용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걸 오프라인에서 상영하거나 저희 채널에 별도로 올리거나 이렇게 다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이언트들한테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시청률 높은 구해줘 홈즈를 통해서 노출을 진행했는데요. 사전 프로그램 형태의 파도파도 홈쇼핑이라는 사전 본방송 나오기 전에 사전 꼭지에 저희 그린 리모델링 전후를 보여주고 어떻게 리모델링 됐고 뭐가 좋아졌는지를 좀 그 사회자랑 MC들이 참여해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웹 예능의 PPL을 진행을 했습니다. 웹 예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다수의 제의가 클라이언트 혹은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을의 가게 같은 경우에는 노출 장면 같은 경우 중요 프로그램들이 노출 깊이 있고 내용 좋게 노출은 많이 됐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웹 예능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을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은 카드뉴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카드뉴스를 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홍보 리플렛 같은 거를 뭐 홍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리플렛, 뭐 책자, 다수의 인쇄 제작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쇄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인쇄 홍보물들은 휴발성이 강합니다. 그거를 끝까지 갖고 있거나 그거를 자세히 보시거나 그런 분들이 적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할 때는 조금 사람들이 이 리플렛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고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만들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재미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어서 리플렛을 제작했었고요. 중간에 투명지 같은 부분을 넣어가지고 투명지를 겹쳐보면서 그린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페이퍼 토이를 제작해가지고 뒤에 리플렛을 그냥 보고 버리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뭐 아이디를 하고 같이 한번 리모델링된 집을 만들어보는 이런 재미적인 요소까지 부여해서 리플렛을 만들었었고요. 실질적으로 뭐 비포 애프터를 투명지를 붙이면 노후된 주택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여주고, 페이퍼 토이는 지역별로 시그너처 건물, 우수 사례들 건물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해서 유인물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홍보랑 오프라인 홍보를 지금 O2O를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비율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도 서울역에서 팝업 하우스를 하시기를 원해서 클라이언트 제 RFP 상에 이미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일평균 950명, 28일 해가지고 약 27,000명 정도 분들이 보셨는데, 이 오프라인 홍보는 실질적으로 이게 약 뭐 간단하게 보면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오프라인 홍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 대비 확산력은 온라인 홍보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강점은 그 내용을 좀 더 뎁스 있게 좀 1대1로 만나서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자신이 집이 없는데 깊이 있게 들어도 그게 얼마나 남을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윗분들이 고민하셔서 조금 그걸 RFP 상에 담아주시고 제안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자유롭게 제안을 요청 주시면 그런 부분을 대행사들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RFP가 조금 어느 정도 틀에 잡혀서 나오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없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홍보 기법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확산력을 높였고요. 일단 뭐 VIP나 어린이 기자단 들을 통해서 언론 소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온라인 확산, 그리고 뉴스 보도 진행을 했고요. 팝업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아마 홍보 업계에 계시면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사소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천장을 씌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고민을 해서 부스 기획부터 콘텐츠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전체적인 외형은 좀 그린그린한 느낌을 살리고 북극곰 같은 마스코트들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게, 그리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 쪽으로 좀 더 확산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을 진행했고요. 일단 메인 콘텐츠는 비포 애프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노후된 주택의 반,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 주택의 반을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실제 부스를 구현해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린 리모델링 요소들을 어떤 게 하면 어떻게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지 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전시를 진행했었고요. 특히나 가장 오프라인의 장점이 체험입니다. 실질적으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게 사람들에게 확실히 와닿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 요소를 전시를 했고요. 특히나 창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대보면 일반 창호랑 그린 리모델링 창호랑 그 온도차가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창호 같은 거를 교체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 오프라인 부스 운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다양한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AR, VR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니즈도 항상 있기 때문에 AR을 좀 활용해가지고 전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전시 콘텐츠를 보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영상이 공중에 떠오르는 형태로 영상 콘텐츠도 구성을 했었고요. 실질적인 온도 변화,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 외벽의 온도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한 형태로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집 그린 레벨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집이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좀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이벤트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정부 사업 자체에는 다수의 오프라인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매년 하던 거를 그 담당관 시절에 그 행사를 없애는 단호한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이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를 비롯해서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추가적인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긍정적 인지도는 한 6% 정도, 6.1%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검색량은 약 26% 정도 향상을 시켰고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홍보 효과를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홍보 시작 전에 인식조사하고 홍보 시작 후에 인식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렇게 스펙타클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홍보를 하면 미세하게 보통 어떤 컨텐츠가 빵 터지거나 사회 이슈화 되지 않는 이상 미세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전 사후 인식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 자체도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저희는 이번에는 한 번만 인식 조사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전년도 인식 조사 결과와 올해 인식 조사를 비교하는 형태로 좀 결과를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홍보 방향 2021년도에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2022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일단 아직도 4명 중에 3명은 그린 리모델링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인지도 자체를 높일 필요성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보도 언론이랑 SNS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언론 같은 경우는 에너지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 제도에서 지원하는 게 뭔지, 뭘 교체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환경과 어떤 영향성이 있는지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원하시는 부분이 차이가 크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거대 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건 세부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다는 니즈를 파악을 했었고요. 작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세화 홍보에 가깝습니다. 인지도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세화 홍보를 진행했던 것이고 올해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대세화 홍보에서 추가적으로 개인들을 설득하고 개인들이 그린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개인화 홍보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점수는 괜찮게 받았지만 아쉽게 또 수준은 못했던 과업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제가 공공홍보 쪽만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가장 회의가 들 때가 뭐냐면 아쉬운 점이 정책적인 부분은 너무 푸시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그 콘텐츠에 대해서 동감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정부 부처별로 조금 자기네들만의 색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자기네만의 콘텐츠 방향성을 좀 맞춰서 제작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지금 그린 리모델링 홍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정책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 리모델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그 실질적인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린 리모델링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혜택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설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정책 홍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을 얼마나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좋아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정책이 다 훌륭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서 최선의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홍보가 됐고요.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그린 리모델링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린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로 에너지 빌딩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이제 에너지를 제로에 수급하도록 건물을 지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로 에너지랑 그린 리모델링은 서로 경쟁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로 에너지 빌딩은 홍보 따로, 그린 리모델링은 홍보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두 개를 통합해서 홍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로 에너지 빌딩과 그린 리모델링을 사람들이 원하는 만약에 자신이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두 정책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홍보했으면 어떨까라는 게 항상 아쉽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아직 홍보 대행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좀 더 학생분들이 추후에 더 훌륭하신 분이 되시면 정책을 설계하시거나 홍보 기획을 잡으실 때 그런 거를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브레인 김형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저희 회사에서 수행한 사례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조소영 교수님 이야기 학회 관계자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해에서 올해 초까지 수행했던 앞서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에서 발표해 주신 정부 정책 홍보와는 조금 다른 공공 분야의 또 다른 축인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요. 회사에서는 굉장히 기쁜 메일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중앙대학교 광고 전람회라고 하는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래서 트렌드와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동아리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까지 쭉 송출된 TV 광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했는데 대학생들이 뽑은 광고 제일 좋은 광고 대상으로 뽑혔다고 이런 메일이 와서 11월 11일에 시상식을 하니까 와달라 이런 메일을 하나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이 캠페인을 수행하고 광고 송출이 된 이후에 이건 한국광고주협회라는 광고 쪽의 베이스에서는 굉장히 큰 시상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시상식에 참여한 회사들이 제일기획 이노션, SM, CNC, HS에드, 대웅기획 등등 국내 굴지의 광고 대행사들과 함께 저희가 이 좋은 광고상 시상식에서 공공 분야의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캠페인을 했고 어떤 광고를 만들었길래 이런 상을 수상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멍이 든 아이, 아주 이렇게 힘든 표정의 어린이. 보통 이렇게 그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하면 비주얼적인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국에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였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코바코 이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하면서는 이걸 조금 바꿔보자라고 비주얼에서 사운드로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큰 방향을 가지고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2021년에 자녀 징계권, 그러니까 부모라도 아이에 대해서 때리거나 징계를 하거나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런 권한이 민법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인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것은 가족 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발견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 그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이나 이런 쪽에 신고를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심리적인 장벽이 굉장히 크죠. 특히나 요즘에는 개인화된 트렌드가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누가 폭행을 당하고 있어도 괜히 엮이면 피곤한 일이 발생할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따지자면 남의 가정 일이고 내가 괜히 거기 참견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신고하게 되면 괜히 뭐 옆집이고 윗집인데 내 주변 집에서 보복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내가 저게 진짜 아동 학대야? 애가 넘어진 거 아니야? 또는 내가 뭐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장벽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의심이 들더라도 그것을 신고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 장벽을 깨줘야만이 아동 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커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캠페인의 목표를 기본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좀 낮춰보자.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변 이웃이나 가족, 친지 아동 학대의 문제만큼은 좀 관심을 갖고 조금이나마 좀 참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 장벽을 낮춰보고자 하는 캠페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직접 눈으로 아이를 때리는 장면을 보거나 뭐 밥을 안 주는 장면을 보거나 뭔가 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동 학대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에게 의심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저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컸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렇다고 그냥 단순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도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그 메시지의 힘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 캠페인을 한 4개월 넘게 그 고민을 했었고요. 그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사만의 고민이 아니라 코바코의 캠페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광고 회사의 C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이 함께 결합되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웅기획의 황정호 CD님 본부장님이신데요. 거기가 저희가 몇 차례 계속 만나면서 식사하고 회의하고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저 키워드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끝에 의심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키워드를 함께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키 컨셉으로 착한 의심이라고 하는 키 컨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의 주변에 관심을 갖고 이른바 오지랖을 부리는 거는 굉장히 착한 행동이고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들었을 때 착한 의심을 한번 해달라. 그리고 신고까지 이어져 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당신의 착한 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키 메시지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앞서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관점을 조금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기획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인이 사망 사건 당시 이 보도가 쭉 쏟아질 때 이웃이 들었던 소리가 바로 덤벨 떨어지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트라우마를 가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집에서 이제 아동학대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덤벨이나 이렇게 쿵 떨어지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들렸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생활 소음인 줄 알았다, 층간 소음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동학대에 쓰이는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저 어릴 때도 그랬었는데 파리채, 그 등 긁는 그런 것들, 아주 생활용품들이 이제 주변에 잡히는 대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때리거나 이런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다림이나 빗자루나 이렇게 아동학대 도구들 전시한 그런 전시회에서 저는 생활용품들이 쓰인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는 조금 분간이 어려운 그 생활 속의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이게 생활 속 소음인 건지 아니면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거 층간소음 아니야라고 했던 것을 한 번쯤은 이게 아동학대 아닌가?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소리를 착하게 의심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 그동안에는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계속 강조했었다면 그것을 사운드로 하면서 한 번쯤 고민해보게 만드는 형태의 캠페인을 좀 진행해보고자 했습니다. 결과물은 이런 형태의 영상물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크게 그 전체 바이럴 영상이 하나 있었고요.
공익광고협의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TV에 송출이 되는 30초 캠페인 두 가지의 형태의 영상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소음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리에 관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1번과) (2번) 정답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맞추셨나요? 이제 3번과 4번의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소리는 생활소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의심해 주세요. 아동학대, 당신의 착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30초 영상 더 보시고.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동학대의 소리는 생활소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의심해 주세요. 아동학대, 당신의 착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광고를 찍으면서 현장에 실제로 오신 분들은 이게 아마 설문지를 저희가 처음 나눠드렸을 때 대부분 그 층간소음과 관련된 뭔가를 하는구나라고 처음 인지하고 오셨다가 이제 저런 장면들을 보시게 되었었고요. 굉장히 놀라시는, 실제로 그 영상 그대로 담아냈었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찾아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실제로 이제 그 쿵 떨어지거나 최종 장면들은 다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아동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이 광고를 혹시나 보게 되었을 때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좀 상기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공익광고협의회 마지막 징글 디디딩 띵 할 때도 같이 마지막에 이제 쿵 소리로 이렇게 떨어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그래서 디테일에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형태의 광고 제작이었었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TBCF TBCF에 그 달린 반응들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좋았다. 내가 생활소음을 그렇게도 확인할 수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유튜브 링크 한 번만 클릭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광고를 캠페인을 만들고 나서 잘 했다라고 생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익광고협의회 그 유튜브 페이지에 가서 광고가 올라가게 되면 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다. 사실 광고는 그냥 사람들이 광고로 인지하기 때문에 밑으로 댓글 부분을 조금 보여주시면, 처음에 달려 있는 게 진짜 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90여 개 넘게 그 댓글이 달렸는데 그게 이제 전체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거였던 거,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알리기도 하는 형태의 내용이었어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자체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PPT 다시 보여주시면. 네. 광고적인 효과로, 그러니까 광고의 결과로서는 국내에서 송출되는 모든 광고가 다 보이는 TBCF co.kr이라고 하는 TBCF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공 광고로 달성하기 어려운 1위를 한동안 쭉 꾸준히 이렇게 1위를 달성했었고요. 그래서 컨슈머 리포트 상이라고 하는 TBCF에서 하는 서울 광고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 앞서 보여드린 광고주협회에서 수상하는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 광고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광고로서만 끝났으면 저희가 그 PR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광고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코바코에서 저희가 수행한 두 가지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고 하나는 착한 용기라고 해서 그 환경 관련된 캠페인 두 가지 사업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TV 앞에서 수상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익 광고만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 캠페인으로 조금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들을 계속 해주셨었고 그렇기에 할 수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릴레이션스 관점에서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좀 찾고자 했고요. 그 첫 번째로는 가벼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조도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제주도를 모티브로 해서 제조도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혹시 추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제조도 검색하시면 거기 플랫폼에 들어가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잘 안 보여도라고 하는 그런 섬을 하나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에 실제로 그 게임 해볼 수 있는 실제로 사용된 것들을 볼 수 있는 형태의 것들,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것들, 뭐 게시판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캠페인 기간 동안 11월부터 3월까지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있었고 게시판 내 댓글이 700개가 넘게 달리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 기점이 있었고 그 기점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던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플랫폼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그 라카이 코리아, 제가 오타를 냈는데요. 라카이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신발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는 다양한 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독도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한복이라든가 이런 캠페인들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관련된 광고를 송출하기도 하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과 저희가 신발끈을 그리고 그 신발끈을 이렇게 태그 플레이트 할 수 있는 거기에 착한 의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른 형태의 그런 제작물을 라카이 코리아의 지원과 저희의 제작 비용을 합쳐서 제작을 했고요. 총 3,000세트가 이상 되는 형태를 가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인플루언서들께 이렇게 배포를 진행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그런 플랫폼에서의 이벤트를 통해서 배포가 함께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배포가 되는 형태의 캠페인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관계를 맺는 것들은 바로 인플루언서들이었었는데요. 그 민간 협력 중에 하나로 팔로워 1만 명 이상 인플루언서 22명이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해서 이거를 참여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참여해 주셨고 저희의 그 아까 신발에 풀 수 있는 태그 플레이트를 받고 인증하고 이 착한 의심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게시물들을 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함께 남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사례에서도 효과 측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광고주분들의 요청 사항도 있었습니다. 처음 캠페인을 시작할 때부터 이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었는지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런데 사전 조사, 사후 조사 이렇게 하게 되면 표본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동일한 표본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요청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기반으로 한 정기 모니터링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소셜 분석 그리고 유튜브 영상, 그래서 캠페인 메시지와 이 기타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그런 내용들 키워드를 가지고 캠페인 키워드 언급량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했고요. 아무래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그래프를 보시면 11월에 있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언급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는 것들 그리고 착한 의심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 이런 유관 키워드가 함께 결리는 것들 그리고 캠페인 키워드를 넣었을 때 긍정적인 키워드로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 형태의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인식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문 그 설문조사 기관 조사 기관에 의뢰한 것은 아니고 코바코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 노출 사전 조사 그리고 사후 조사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2,500명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셨고 동일한 응답자분 중에 2차 응답자가 1,500분 계셨는데
그분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아동학대 인식이라든가 인지 변화, 태도 변화 요 크게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 사후의 그 조사 그 변화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아주 큰 폭으로 뭔가 변화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캠페인 기간 자체가 길지는 않았었고요. 자녀 징계권 폐지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살짝 높아지긴 했지만 아주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광고 캠페인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또 현대자동차 이렇게 유사했던 캠페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저희 캠페인에 대한 긍정적인 점수를 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었던 이런 광고 자체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을 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 그동안 전통적으로 했던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접근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잘 크리에이티브화 시켜서 표현했던 것이 캠페인이 좀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손 뻗으면 손 닿을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요소가 아닌가. 민간 기업,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그런 그 제조도 플랫폼을 제작하는 그런 기관들과 함께 이런 연계해서 주변으로 확산시키는데 조금 더 노력을 했던 캠페인이고요. 그 PR 하시거나 광고 하시거나 모든 분들의 아마 그 숙제인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 내에서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콘텐츠 제작물 자체에 대한 평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게 복지부라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코바코, 이렇게 그다음에 경찰청, 여성가족부, 여러 유관기관들이 좀 공통의 메시지를 한꺼번에 좀 낼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언급량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한 번에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의 캠페인 사례 소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김장렬입니다. 이렇게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참 그 정부 쪽 그 프로젝트를 저도 과거에 많이 했었고 또 정부에 몸 담아본 적도 있는 입장에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그 RFP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 또 공무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 공개적으로 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전문성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족한 이유는 이제 자꾸 1년, 2년마다 로테이션 되고 하다 보면 항상 전임자가 했던 거를 다시 와서 하시는 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 했던 내용에다가 다 같이 하면 안 되니까 뭐 하나라도 더 얹어야 된다 이런 그런 의식이 항상 깔려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또 줄여야 되고 일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 실제로 그 컨설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하고서 과연 그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은 굉장히 그 아기자기하고 아주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 정말로 큰 그림, 큰 창의력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발표하신 그 레인보우도 굉장히 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정도면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는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RFP에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평가를 할 때 인풋,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홍보 PR 결혼 할 때 보면 이제 인풋, 아웃풋, 아웃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뭘 몇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서 메시지가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또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얼마나 인지하고 뭐 퍼셉션이나 인식이나 행동을 바꿨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그거는 좀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는 보도 자료를 10번 내보내는데 이번에는 12번 내보냈다. 아니면 뭐 카드 뉴스를 몇 회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PR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빨리 벗어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기회에 정말 정부 관계자들한테 혹시라도 그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원하는 목표, 그러니까 목표와 그 고올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한번 그 대행사들이 최선의 프로그램을 한번 갖고 와 봐라. 예산은 얼마고 기간은 언제다. 이런 정도만 주고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훨씬 그 대행사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지났지만 호주 정부 관광청에서 이제 그 세계 최고의 직업 베스트 잡 인 더 월드라든지 또는 또 미련하게 죽는 방법 이런 식의 캠페인한 게 그 칸느 그 그랑프리를 차지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정말로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나오는 거 RFP를 보면은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반복이지만 있는 예산 가지고 알뜰살뜰 잘 쓰자라는 게 목적인데 저는 그보다는 좀 더 크게 앞으로 정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갔으면 좋겠고 아까 그 발표하시는 두 번째 발표분이 하셨지만 제가 코멘트할 건 아닌데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업무를 다른 부처에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같은 부처 안에 다른 디비전에서 다루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조금 더 그러니까 PR 홍보 이 실무 그 위에 있는 뭐 그런 국장이나 적어도 그런 급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용역을 잘 고민하고 한다면 정말 그 국민의 세금을 잘 쓸 수 있고 이 홍보를 하는 실무자들도 좀 더 보람 있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발표 두 번째 거에 대한 토론을 의뢰받아서 두 번째 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끼, 날리면 바이든 이런 전국민 듣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두 번째 케이스는 소리와 관련된 그런 사례여서 뭐 재밌기도 하고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브레인이 판을 바꾸는 기발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사회적 환기와 주목성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론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의심, 합리적인 의심과 비판 그리고 이후에 캠페인이 계속 지속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에서 비주얼에서 사운드로라는 변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비주얼에서 사운드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비주얼 더하기 사운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비주얼 아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소리까지도 의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소리에서 끝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감각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후에서는 소리를 넘어서 뭐 후각, 왜냐면 많이 안 씻고 그러면은 냄새가 좀 날 거 아닙니까? 후각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만졌을 때 손이 거칠다 그러면 또 이것도 또 문제에 의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감각, 오감, 육감 등 인간의 모든 감각을 확장해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 캠페인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개별 가정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회적 양육 관점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캠페인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인 특히나 이웃들이 소리에 대해서 착한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웃 주민들은 의심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부분 인터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의심보다는 뭐 의심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의심에서 신고로 넘어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게 하는 캠페인이었다면 이후에는 행동, 신고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뭐 직접 본인이 나서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중심의 캠페인으로 확장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동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메시지 전달과 환경 조성을 얘기하는 캠페인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자분께서 얘기하셨지만 의심이라는 또는 신고라는 이 용어들은요 되게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착한 의심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약간 반감을 시키긴 했지만 둘은 서로 맞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프트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워딩 용어 같은 것들을 좀 개발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를테면 뭐 어벤져스 어셈블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사람들한테 재미기보다는 그거 용어 자체에 대해서 긍정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캠페인을 같이 결합해서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발표만 보셔서 그렇지만 저는 진짜 들어가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마치 한 40, 50대 아재가 제페토 들어가서 노는 것처럼 좀 불편한 좀 느낌을 좀 들었어요. 우선 텍스트 위주로 좀 작은 텍스트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텍스트적 가독성이 좀 떨어졌고 메시지 전달력도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랐거든요. 가이드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없어서. 그래서 저 제조도라는 플랫폼에 보게 되면 섬을 왔다 갔다 하는 호불호라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메타버스 플랫폼도 각각 그 메타버스에 대한 문해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게이미피케이션, 즉 게임화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호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나 대상이 지금 이거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인데 물론 재밌긴 합니다. 아기자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놀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Z 알파 정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성인 중심으로 또 다른 플랫폼을 좀 구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기관리라는 걸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관리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하이니 법칙 같은 것들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모든 거대한 재난에는 앞에 조그만 징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징후들이 5감, 6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캠페인이 좀 더 좋게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처음에 제가 뭐 새끼 뭐 바이든 날리면 얘기했지만 이 소리가 5인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5인지 5인식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인접한 이웃들만 된다 그러면 이건 제한된 공간이거든요. 공간적인 한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도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그렇게 밀접하게 관여라든가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 고려 대상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영상에서 덤벨이 나왔는데 제가 잘은 못 봤습니다. 근데 덤벨이 떨어졌을 때 실제 사건에서 이런 덤벨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게 좀 보여지게 되면 좀 더 임팩트 있게 오지 않았을까. 그냥 덤벨만 떨어지는 것만 보여지는 것보단.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추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요. 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착한 의심을 넘어서 착한 신고와 착한 보호라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브레인하고 코바코가 열심히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캠페인을 기획하고 제안했을 때는 아까 저희가 그 끈이라고 하는 컨셉의 그 신발의 플레이트도 태그 플레이트도 만들었었는데요. 정인이 사건 이후에 확 높아졌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 왜냐하면 이슈가 이슈로 덮이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막 생겨나서 관심이 좀 적어졌을 때 그게 지속적으로 관심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끈끈한 관심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처음에 캠페인 제안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코바코의 역할은 어떤 신고 유도나 이거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코바코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어지는 관심, 점차 줄어드는 관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환기시키고 리바운드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치가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조금 적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 메타버스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많이 놀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뭐 어쩔 수 없는 예산의 한계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앞으로 그 더 캠페인 좀 확장돼야 된다. 5감, 6감 예. 그런 적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지난해 한번 수행했지만 이 캠페인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다른 캠페인이 조금 더 기획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플로어에 지금 대학생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그 옆에 저기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례 발표해 주셨고 저희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을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으로 PR이 어렵다, 뭐 일이 빡세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 안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쪽 업계에 많이 지원하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캠페인하고 일반적인 공고 홍보에 대한 사례를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행사에서도 나중에 홍보 대행사나 광고 대행사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광고 자체가 아마 잘 만들어졌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는 그 광고가 그만큼 방송에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만큼 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 대행사나 광고 대행사에서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현실적인 한계는 명확히 있습니다. 그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 제가 공공 홍보나 이쪽의 장점은 보람을 처음에는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코로나19 홍보를 했을 때 그때 코로나19 여러분들 뭐 걱정하셨겠지만 홍보대 행사는 거의 죽음이었거든요. 매일매일 언론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 전략을 제안하고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쪽으로 확산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상을 만들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때도 솔직히 저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힘들었는데 제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만든 거 저렇게 나가고 있고 저 포스터 보고 학교에서 마스크를 안 벗어 이런 얘기를 뭐 아들이 해준 거라 주변 사람들이 해줬을 때 그거에 따른 또 성취감이 있거든요. 민간 홍보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공공적인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경험하시고 어차피 요즘 뭐 한 기업 끝까지 다니는 시대는 아니시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 좀 더 높은 자리에 만약에 올라가실 거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좋은 일에 힘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세션은 일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